안녕하세요. 예시를 보면요. 40건의 표본을 뽑았고요. 표본 평균은 13.25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었네요. 보통은 모르죠. 3.2분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0.05에서 응급대처 시간이 12분 이내인지 가설 검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같다 일치하다가 아니라 이내니까 단측 검정입니다. 한쪽 꼬리만 보겠다는 거죠. 딱 봐도 표본 평균이 13.25니까 응급대처 시간은 12분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절대로 작을 리는 없을 겁니다. 양측 검정을 했다면 오차에 따라 차이가 없다 정도는 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연가설은 12분 이하다, 대립가설은 12분 초과다. 연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본 평균 자체가 이미 13분이 넘어가니까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니까 T분포가 아닌 Z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Z 통계량을 구하면요 2.4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값은 확률이 아니죠. 그리고 2.47에 대한 확률값이 있을 겁니다. 2.47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구하면 0.0068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P값입니다. 이게 0.05보다 작은지만 보면 됩니다. 작죠? 그러니까 H0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응급대처 시간은 12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 기각 후 대립가설 채택입니다. 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니까요. 이 그림이 앞에 수학적으로 계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알파가 0.05인 크리티컬 밸류는 1.645였습니다. 이게 귀무가설을 기각하냐 채택하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Z 통계량을 계산했고요. 2.47이 나왔습니다. P값을 구해보니 0.0068로 알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 것이죠. 12분보다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확률끼리 비교해보는 겁니다. 무슨 확률이냐고요? 1.56를 범할 확률입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극도로 일어날 확률이 낮으니까 기각하겠다는 결정입니다. 5% 미만이라면 이 정도 오류는 괜찮다는 결정이죠. 이번엔 양측 검정을 보겠습니다. 모표준 편차를 알려줬네요. 사실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를 아니까 Z분포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T분포보다 꼬리가 얇죠. 치약의 예시인데요. 투입량 6이 기준입니다. 30개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 무게를 재보니까 6.1이 나왔습니다. 모표준 편차는 0.2라고 하는데요. 유의 수준 0.03으로 잡고, 즉 3%로 잡고 이 투입 공정을 계속 유지할지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6이 아니라면 공정이 원하는 투입량 6을 치약에 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넣어주고 있거나 덜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였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땡큐일 겁니다. 왜? 정량보다 많이 치약을 넣어주니까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겁니다. 그리고 덜 넣어주고 있었다면 이건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량은 6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적게 넣어주니까요. 그래서 회사의 표준대로 6만큼 들어가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라면 조금 늘리거나 조금 줄여야죠. 연가설은 뮤가 6이다, 대립가설은 6이 아니다입니다. 알파는 0.03이고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보니까 2.74가 나왔습니다. P값을 계산해보니까요 0.0062가 나왔습니다. 양쪽 꼬리의 확률이 0.006이라는 겁니다. P값 마지막 계산에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한쪽 꼬리를 계산하고 나머지 꼬리의 확률도 계산해주기 위해서 2배 한 겁니다. 0.0062는 알파값 0.03보다 작나요? 작죠.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6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약 투입 무게가 말이죠. 그래서 회사는 공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Z 통계량이 2.74가 나왔고 P값을 구하니까 0.006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파값보다 작죠. 꼬리의 끝쪽입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하는 것이죠. 합쳐서 확률이 0.006이라는 것이고요. 한쪽 꼬리만 보면 0.0031입니다. 곱하기 2를 하니까 0.0062가 되는 것입니다. 치약 투입량이 작은지 큰지 모르니까 양측 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유의 수준 알파도 당연히 쪼개졌죠. 0.03, 즉 3% 유의 수준을 잡았는데요. 한쪽 0.02로 또 다른 한쪽 0.01호로 나눴습니다. 합치면 다시 0.03이 되겠죠. 여기에서 왜 알파는 0.05가 아니라 0.03으로 했는가? 이건 연구자의 마음입니다. 실험 전에 설계하는 건데요. 보통 관습적으로 0.05로 합니다. 왜? 그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그건 그렇게 사용해왔으니까요.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그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순환 논리입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5%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 3%가 아니고 5%냐에 대한 질문에는 마땅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확률로만 접근하고 있는데요. 사실 확률은 X축에 있는 검정 통계량 값에서 도출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아니라 X축 값으로도 의사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계값 접근법도 있습니다. P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계값이랑 검제 통계량을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연구 논문에서 P값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확률이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이 1.5%라고 하는 게 와닿지 검정 통계량 2.17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치약 사례에서 인계값은 2.17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른쪽 꼬리는 2.17보다 크면 되고요. 왼쪽 꼬리는 마이너스 2.17보다 작으면 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74가 나왔습니다. 플러스니까 오른쪽 꼬리죠. 오른쪽 꼬리 인계값 2.17보다 2.74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귀무가설 H0를 기각합니다. 즉 치약 무게가 6이 아니라는 겁니다. H0는 H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파가 0.03이었기 때문에 양쪽 꼬리가 각각 절반씩 0.015의 확률을 가져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크리티컬 밸류 인계값은 2.17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니까 오른쪽 꼬리 인계값 2.17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H널을 기각한 겁니다. 우리가 확률로 검정하는 방법, 인계값으로 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신뢰 구간입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근원적인 데이터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알파가 0.03으로 3%였으니까 뮤에 대한 97% 신뢰 구간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을 구해보니까 0.1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6.1이 6과 같은지 살펴보는 게 이 가설 검정의 목표였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요. 표본 평균 6.1에다가 표준 오차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보통 모표준 편차는 모르는데 안다고 정해줬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에 2.17을 곱해주면 끝입니다. 그 결과 6.02에서 6.18이 나옵니다. 여기에 6은 포함되지 않죠. 이 결과가 100번을 실험해서 나온 3번의 예외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7번은 모평균을 포함할 가능성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6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이랑 같지 않다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한 몸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Z 통계량을 계산하던 공식에서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을 Z쪽으로 넘기고 X바도 넘기면요. 표준오차랑 모양이 똑같죠? 같은 본질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 보면 됩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PFS는 two-sided라고 적혀 있으니까 양측 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significance level 유의 수준은 0.002로 잡았습니다. 유의 수준은 확률이라고 했죠. 0.2%로 잡았다는 겁니다. 5%도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0.2%로 잡았죠. 그리고 실제 결과는 P밸류가 0.001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0.1%보다 작게 나왔다는 것이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굉장한 결과입니다. 흔히 유의 수준은 5%를 사용하지만 연구 목적과 내용에 따라 10% 또는 1%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연구 설계부터 5%로 잡지 않고 0.2%로 잡았는데 P값도 0.1%로 굉장히 강력한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겁니다. 주의할 점은 P값이 굉장히 낮다고 개선 효과가 큰 건 아닙니다. P값은 단지 통계적 유의성만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PFS가 얼마나 연장되었냐죠.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스스로 임상시험 설계부터 엄밀한 잣대를 들이밀어 놓았고 그 잣대를 통과한 겁니다. 만만치가 않죠. 자칫하면 0.2%를 순식간에 넘겨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걸 확신한 듯이 안전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버립니다. 그만큼 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OS가 6개월 개선되는 등 상당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건 이전에는 간암치료제로 소라페닙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성공하는 신약들이 없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기존의 많은 약들이 실패해서 이 조합이 성공할까 의구심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거 없이 아주 냉철하게 약의 효능을 믿고 임상시험을 준비해서 성공시킨 겁니다. 게다가 플라시보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절대 강자였던 소라페닙과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 PFS의 유의 수준을 0.2%로 잡았다는 겁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조합으로 소라페닙은 그냥 이긴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가설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유의 수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와 유의 확률 P값을 비교해봤죠. 그리고 인계값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수준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